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자기 친손자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 감옥에 앉아서 아들에게 회사를 전부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까지 평생 내쫓아야만 그 아이를 살릴 골수를 주겠다고 했다니. 그 집안의 기가 막힌 사정.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짙은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 위로 무자비한 폭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때리는 가운데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얼어붙은 도로를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달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굴지의 대기업 후계자 현우는 가죽 서류 봉투에서 꺼낸 종이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넘기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적힌 대상자 수진, 최종 추적 결과 소재 파악 불가라는 문장을 확인한 순간 현우의 턱 아래 근육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는 서류를 쥔 두 손에 강한 힘을 주어 종이를 무참히 구겨버린 뒤 차가운 바닥으로 팽개쳤다. 비서실장, 그 사설 탐정 오늘부로 해고하세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억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1년 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 한 장만을 덩그러니 남겨둔 채 증발해버린 아내 수진. 그녀가 떠나던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여전히 현우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차량의 앞 유리를 덮치는 눈송이들을 무심히 바라보던 현우의 시선이 일순간 갓길을 향해 빠르게 고정되었다. 전조등 불빛이 닿은 갓길, 한쪽에는 다 낡아빠진 소형 트럭 한 대가 위태롭게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거센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뻥튀기를 팔고 있는 가녀린 여인이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여인의 곁에는 덩치가 산만한 사내 2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가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하자 여인이 애지중지 지키려던 투명한 비닐봉지가 터지며 하얀 뻥튀기 알갱이들이 눈 덮인 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사내는 포기하지 않고 여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중심을 잃은 여인은 차가운 눈바닥 위로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녀는 얼어붙은 바닥에 엎드린 채 무언가를 애원하듯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사내는 오히려 여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사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트럭의 옆면을 발로 세게 걷어차자 금속이 찌그러지는 둔탁하고 무거운 마찰음이 고속도로의 정막을 찢었다. 그 순간 무릎을 꿇은 여인의 등 뒤로 낡고해진 포대기에 묶여있는 작은 덩어리가 현우의 시야에 들어왔다. 여인이 매서운 바람을 피하려 고개를 잠시 치켜든 찰나 차량의 창문 너머로 그녀의 옆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앙상하게 튀어나온 광대뼈, 날카롭게 깎인 턱선, 그리고 긴장할 때마다 아래 십술을 꾹 깨무는 그 오래된 버릇. 현우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어버린 듯 차가운 충격이 전신을 관통했다. 그는 비서실장이 차를 완전히 세우기도 전에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밀어내고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최고급 가죽 구두가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현우는 균형을 잃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점퍼를 입은 사내가 바닥에 쓰러진 여인의 머리채를 움켜쥐려 손을 뻗는 찰나였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현우가
단숨에 거리를 좁혀 사내의 뒷목을 짐승처럼 낚아챘다. 사내가 당황하여 반항할 틈조차 주지 않고 현우는 그대로 사내를 들어 올려 차가운 눈 구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다. 거구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뼈가 울리는 듯한 파열음이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사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려 했지만 살기마저 감도는 현우의 붉어진 눈동자와 마주치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쓰러졌던 사내 역시 기가 질린 얼굴로 황급히 몸을 일으켜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거센 바람만이 맴도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현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눈바닥에 엎드려 있는 여인의 얇은 팔목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여인이 움찔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창백한 뺨 혹한에 갈라져 피가 맺힌 입술, 그리고 극도의 공포로 크게 확장된 눈동자. 현우가 1년 내내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얼굴 수진이었다. 현우의 입술이 형편없이 떨리며 그녀의 이름을 간신히 밀어냈다. 하지만 수진은 현우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구원의 손길을 만난 사람의 표정이 아닌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맹렬히 뿌리치며 눈밭 위를 기어서라도 도망치려 발버둥 쳤다. 현우가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양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세우려던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인해 수진의 등에 단단히 묶여있던 낡은 포대기의 매듭이 스르르 풀려 내렸다. 두꺼운 담요 틈새로 혹독한 추위에 뺨이 붉게 달아오른 채 깊은 숨을 내쉬고 있는 작은 아기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우의 시선이 아기의 얼굴에 박힌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주변의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쳤지만 현우의 귓게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기괴한 정막만이 맴돌았다.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1년 전 이혼 서류를 발견했던 날짜,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아기의 체격. 수지는 집을 떠날 당시 이미 임신 초기 상태였던 것이 분명했다. 현우가 붉어진 눈시울로 수진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맞느냐는 질문에 현우의 숨결마저 위태롭게 흔들렸다. 수지는 아기의 몸을 자신의 품으로 필사적으로 끌어안으며 현우의 시선을 날카롭게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저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방어벽을 세운 짐승처럼 차가운 날을 세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이니 제발 우리 모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십시오. 거짓말을 할 때면 늘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입술을 깨무는 수진의 오랜 버릇이 오히려 그녀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진실을 현우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내달린 검은색 세단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숲속의 별장 앞에 멈춰 섰다. 무거운 차문이 단단하게 맞물리며 열리자 현우는 짐승처럼 웅크린 수진과 그녀의 품에 안긴 지우를 이끌고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비서실장 민혁이 외투의 눈을 털어내며 현우의 뒤를 따랐다. 현우는 민혁을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별장의 보안 코드를 전면 수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별장의 무거운 원목 문이 굳게 닫히자 수지는 낯선 공간이 주는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소파 구석으로 물러섰다. 화려한 이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드러난 그녀의 몰골은 1년 전 대기업의 우아한 며느리였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고급스러운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엉켜 있었고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손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새벽이 깊어갈 무렵 현우의 긴급한 호출을 받고 도착한 주치의가 수진과 아기의 상태를 살피고 침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벽난로 곁에서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던 현우가 의사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의사는 차마 입을 떼기 어렵다는 듯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보고를 시작했다. 수진의 체중이 정상 수치에서 10kg 이상 미달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점, 그리고 그녀의 등과 어깨 곳곳에 시기가 각기 다른 타박상과 멍 자국이 가득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의사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쫓기며 거친 폭력에 노출되어 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 역시 심각한 저천증을 겪었으나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는 말이 덧붙여졌다. 현우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강하게 맞물렸다. 그는 의사에게 오늘 본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완벽히 지우라는 엄중한 경고를 남긴 뒤 침실로 향했다. 수액줄이 연결된 채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든 수진의 얼굴 위로 푸르스름한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거칠어진 손등으로 손을 뻗으려다 허공에서 멈칫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도려내는 듯했다. 대체 누가 자신의 아내와 핏줄을 이토록 처참한 지옥으로 내몰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햇살에 수진이 눈을 떴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곁에 누운 지우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굳어있던 어깨를 조금 늘어뜨렸다. 그러나 안도감은 찰나에 불과했다. 이 호화로운 별장은 그녀에게 피난처가 아니라 다시 그 끔찍한 시어머니 명자의 소나기로 끌려가기 전에 대기실처럼 느껴졌다. 현우가 아이를 빼앗아 명자에게 바칠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가 수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수진은 이를 악물고 팔에 꽂혀 있던 수액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다. 핏방울이 흰 환자복 위로 번져 나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지우를 다시 낡은 포대기로 자신의 등에 단단히 묶었다. 그녀의 시선이 화장실 위쪽에 있는 좁은 환기창을 향했다. 성인 여성의 어깨가 간신히 빠져나갈 만한 좁은 틈이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을 꺼내 환기창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다. 혹한에 얼어붙은 손가락이 찢어질 듯 아파왔고 나사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끝내 창틀을 떼어내는 데 성공했다. 수진이 좁은 창틀 사이로 상체를 절반쯤 밀어 넣었을 때였다. 등에 엎인 지우가 불안감을 느꼈는지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그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엄마가 반드시 이 끔찍한 곳에서 널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녀가 바깥으로 몸을 온전히 빼내려는 찰나 창문 바로 아래에서 그녀를 올려다보는 서늘한 시선과 마주쳤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현우였다.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하얀 입김이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어디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것이냐는 현우의 낮고 무거운 음성이 별장의 외벽을 타고 울렸다. 수진의 전신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 높은 곳에서 아이를 업고 뛰어내리면 둘 다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데 그토록 무모한 짓을 벌일 만큼 자신이 두려운 존재냐는 현우의 책망이 이어졌다. 수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창틀을 붙잡고 파르르 떨었다. 현우는 거침없는 손길로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거실 소파로 데려왔다. 수지는 방어적인 태도로 소파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지우를 결사적으로 끌어안았다. 다른 남자의 아이이니 제발 놓아달라는 그녀의 거짓된 변명은 더 이상 현우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밤새 조사를 마친 민혁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섰다. 민혁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현우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것은 은행 전산망의 기록과 명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결제 문서들이었다. 현우는 서류의 첫 장을 읽어내리며 눈동자를 크게 확장했다. 분노를 억누르던 그는 손에 쥔 서류를 수진 앞 테이블 위에 조용하지만 무겁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은행 직인이 찍힌 계좌 동결 확인서였다. 현우는 흔들리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당신이 이혼 서류를 남기고 떠나던 그날 밤 어머니가 당신 명의의 계좌와 카드를 모두 막았습니다. 당신을 한겨울 거리로 내몬 사람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애써 묻어두려 했던 그날의 진실이 결국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쳐진 은행의 계좌 동결 확인서를 바라보는 수진의 두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쳤다. 서류에 선명하게 찍힌 시어머니, 명자의 직인은 수진이 지난 1년간 겪어야 했던 처절한 굶주림과 도망자 신세가 결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진과 뱃속의 아이를 말라 죽이겠다는 명자의 치밀하고 잔혹한 살인 계획이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진의 앞까지 다가간 현우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대체 왜 그 지옥 같은 상황을 자신에게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느냐는 원망 섞인 질문이 현우의 떨리는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자신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도대체 그 거대한 저택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홀몸도 아닌 상태로 쫓기듯 도망쳐야 했는지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 있던 수진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며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가 뱉어내는 진실의 무게는 별장의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베어버릴 만큼 날카로웠다. 수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그날 밤에 끔찍했던 기억을 토해냈다. 아무도 없는 넓은 거실에서 명자는 수진의 앞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당장 도장을 찍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을 강요했다. 만약 반항하거나 현우에게 연락을 시도한다면 수지는 물론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덤프트럭에 치여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해버리겠다는 섬뜩한 협박이 이어졌다. 명자의 눈빛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목숨 하나쯤은 흔적 없이 지워버릴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기에 더해 수진이 저택에서 도망쳐 여관방을 전전할 때마다 건달들을 보내 아이를 내놓으라며 폭력을 행사했던 배우 역시 명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진이 갓난아이를 업고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도금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지고 영화의 눈보라 속에서 뻥튀기를 팔아야 했던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는 바로 시어머니 명자가 존재했다. 진실의 폭포수 앞에 선 현우는 두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듯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와 자신의 핏줄이 생사를 오가는 지옥을 견디는 동안 어머니의 자상한 가명과 거짓말에 속아 철저히 무지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저주했다. 현우는 두 주먹을 바닥에 짚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깊은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 다시는 당신과 지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맹세가 현우의 젖은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왔다. 수지는 바닥에 엎드린 현우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을 지식이며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켜냈다. 남편의 눈물에 흔들리기엔 그녀가 겪은 공포의 그림자가 너무도 거대하고 깊게 박혀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대저택. 화려한 자수가 놓인 응접실 소파에 기대 앉은 명자는 며느리와 손자를 사지로 내몬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얼굴로 우아하게 홍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찻잔과 접시가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고요한 공간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 실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경호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명자에게 다가가 태블릿 PC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화면 위에는 정밀한 전자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깊은 산속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 붉은 점 하나가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명자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매서운 눈초리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것은 현우의 비서실장 민혁이 몰고 다니는 세단 하부에 비밀리에 부착해둔 초소형 위치 추적기의 신호였다. 명자는 아들 현우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 그의 동선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붉은 점이 가리키는 위치가 현우 명의로 된 산속 깊은 별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명자의 입가에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끈질기게 살아남아 기어이 아들의 곁으로 돌아간 수진의 생명력을 비웃는 듯한 조소였다. 명자는 경호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죄책감조차 묻어나지 않았다. 사설 경호 인력을 전부 무장시켜 당장 별장으로 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현우가 잠시라도 별장을 비우는 그 틈을 타 안으로 진입한 뒤 아이만 무조건 빼앗아 오고 수지는 저항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처리하라는 악마 같은 명령이었다. 경호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응접실을 빠져나가자 명자는 다시 찻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의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수진과 지우의 운명을 향해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가 무서운 속도로 덮쳐오고 있었다. 현우는 명자의 치밀한 감시망을 피하고 비자금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동생 선미와 은밀히 접선하기로 계획했다. 별장 안팎으로 삼엄한 경호를 지시한 뒤 그는 수진의 곁을 잠시 비우고 민혁과 함께 도심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현우의 차가 산길을 따라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짙은 안개로 뒤덮인 산속의 고요함은 곧 다가올 끔찍한 폭풍의 전조처럼 불길하게 가라앉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지우를 안고 있던 수지는 뼛속까지 새우며드는 한기에 몸을 떨었다. 별장의 견고한 이중창 너머로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고 있었지만 수진의 불안은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명자가 자신과 아이를 이대로 포기할 리 없다는 짐승 같은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있었다. 그 불길한 예감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잔혹한 현실로 들이닥쳤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탑승한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별장의 진입로를 거칠게 막아섰다. 쇠파이프와 묵직한 공구들로 무장한 명자의 사설 경호원들이 차량에서 쏟아져 나오며 별장 주변을 둘러싼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현우가 배치해둔 인력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기습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수적 열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별장 1층에 거대한 통유리창이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해 무참히 박살나며 파편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거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무단으로 침입한 사내들은 별장 내부의 고풍스러운 가구들을 무자비하게 부수고 뒤엎으며 계단을 향해 빠르게 접근했다. 2층 안방에서 그 소름 끼치는 파괴의 흔적을 감지한 수지는 심장이 밖으로 터져 나올 듯한 공포를 느꼈다.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우를 가슴 깊이 끌어안고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핏줄이 터질 듯한 힘을 쥐어짜내어 무거운 침대를 안방 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침대가 문을 막아선 뒤에도 안심할 수 없었던 그녀는 육중한 화장대까지 끌어다 침대 위에 위태롭게 쌓아 올리며 필사적인 바리케이드를 쳤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이마에서 차가운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 안긴 지우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도록 아이의 등을 다급하게 토닥이며 어둡고 좁은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옷장 문을 굳게 닫은 수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의 작은 입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감싸쥐고 숨을 죽였다. 계단을 거칠게 밟고 올라온 사내들의 군화 소리가 안방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들은 굳게 잠긴 문손잡이를 폭력적으로 돌려대다 문이 열리지 않자 육중한 어깨로 문짝을 향해 몸을 날리기 시작했다. 강한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문틈이 조금씩 벌어지며 나무가 기괴하게 비틀어지는 소리가 안방을 채웠다. 수진이 쌓아 올린 가구들이 밀려나며 방어선이 흔들렸지만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분노한 사내들 중 한 명이 소방용 도끼를 가져오라는 서늘한 지시를 내렸다. 무자비한 도끼날이 안방 문 한가운데를 무섭게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쇠덩이가 나무를 관통할 때마다 나무 파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고 문짝에는 금방이라도 성인 남성이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커다란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옷장 안에서 그 끔찍한 파괴의 과정을 고스란히 듣고 있던 수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우를 아는 두 팔에 더욱 강한 힘을 주며 그녀는 이빨이 부서질 듯 꽉 깨물었다. 바로 그때 극도의 공포에 질린 지우가 결국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부서진 문틈을 타고 사내들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타깃을 찾아낸 사내들은 더욱 광기 어린 손길로 도끼를 내리쳐 문을 완전히 박살냈다.
그들은 바리케이드로 쌓여있던 침대와 화장대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방 안으로 우르르 밀려 들어왔다. 사냥감을 찾는 야수처럼 방 안을 뒤지던 사내의 손에 의해 옷장 문이 거칠게 열어젖혀졌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진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가 발각되는 순간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가 거친 욕설을 뱉으며 수진의 가녀린 팔뚝을 억센 소나귀로 움켜쥐었다. 아이만 순순히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지만 수진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사내의 손을 거세게 뿌리쳤다. 결코 이 아이를 명자의 손에 넘길 수 없다는 결사의 의지가 수진의 두 눈을 붉게 물들였다. 사내는 반항하는 수진의 머리채를 잔인하게 움켜쥐고 그녀를 옷장 밖으로 질질 끌어냈다. 수진의 등이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녀는 웅크린 자세로 지우를 자신의 몸 아래 완벽하게 숨긴 채 결코 팔을 풀지 않았다. 사내들이 아이를 빼앗기 위해 수진의 팔을 꺾고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덮쳤고 뜯겨나간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수진은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은 어떤 물리적인 폭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었다. 숨이 끊어지더라도 결코 아이를 내놓지 않겠다는 수진의 처절한 절규가 처참하게 부서진 안방을 가득 채웠다. 별장에 무참한 파괴 현장에 한 발 늦게 도착한 현우의 눈앞에는 참혹한 지옥이 펼쳐져 있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창과 핏자국이 낭자한 것일 바닥, 그리고 부서진 가구들이 처참하게 뒹굴고 있었다. 현우는 이성을 잃고 계단을 뛰어올라 안방으로 향했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방문 너머로 수진이 구석에 웅크린 채 지우를 품에 안고 파르르 떨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수진의 얼굴에는 멍과 핏자국이 선명했고 그녀의 방어적인 자세는 작은 소음에도 극도로 경계하는 상처 입은 들짐승과 같았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수진의 얇은 팔뚝은 참혹한 폭력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현우는 숨을 죽인 채 수진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는 수진의 좁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그는 분노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안심하라는 위로를 건넸다. 수진은 현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 처절한 눈물은 현우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복수의 낙인을 찍었다. 별장을 습격했던 명자의 사설 경호원들은 현우의 긴급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에 의해 전원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현우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턱을 강하게 악물었다. 이제 더 이상의 도피나 숨바꼭질은 의미가 없었다. 어머니 명자를 권력의 정점에서 끌어내리지 않는 한 수진과 지우의 생명은 영원히 위협받을 것이 자명했다. 안전한 도심의 최고급 보안,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긴 그날 밤 굳게 닫힌 거실에 현우의 동생 선미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 선미는 집안의 무자비한 권력 투쟁 속에서 철저히 침묵을 지켜왔지만 명자의 비정함에 오랫동안 환멸을 느끼고 있던 유일한 혈육이었다. 소파에 마주 앉은 선미는 가방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유리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다. 그것은 명자가 지난 10년간 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구축해온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긴 치명적인 장부였다. 해외의 유령 회사들을 거쳐 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불법적인 인맥을 관리해온 명자의 더러운 족적이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숨겨져 있었다. 선미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어머니의 권력이 얼마나 촘촘하고 잔혹하게 얽혀 있는지 경고했다.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그들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것이며 이번 반격은 명자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 놓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우는 USB를 꽉 움켜쥐며 선미의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매의 눈빛이 허공에서 교차하며 피를 나눈 어머니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암시했다. 펜트하우스. 거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앞에 민혁과 보안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수십 개의 해외 계좌 번호와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며 나타났다. 현우는 팔짱을 낀 채 그 숫자의 폭포를 서늘한 시선으로 쫓고 있었다. 그때 침실에서 지우를 재우고 나온 수진이 모니터 앞을 지나치다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화면에 떠오른 특정 유령 회사들의 이름에 고정되었다. 수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그녀는 홀린 듯이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수진은 과거 시어머니 명자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굳게 잠겨 있던 금고에서 흘러나온 서류 더미를 우연히 목격했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당시 명자는 서류를 본 수진의 뺨을 무자비하게 내려치며 입단속을 시켰지만 수진의 뇌리에는 그 서류에 적혀 있던 회사 이름들의 독특한 규칙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회사 이름의 첫 글자들이 모두 명자의 본명 한자를 교묘하게 변형한 암호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수진의 놀라운 증언은 복잡하게 엉켜 있던 자금 추적의 실마리를 단숨에 풀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그녀가 짚어낸 암호의 규칙을 바탕으로 보안팀은 흩어져 있던 유령 회사들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특정해냈다. 추적의 최종 결과는 현우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명자의 비자금 최종 도착지는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국제 무기 밀매 조직의 스위스 비밀 계좌였다. 10년간 이동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했다. 단순한 횡령을 넘어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된 거대한 게이트였다. 현우의 입술 위로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증거였다. 그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어 검찰 내 특수부를 통제하는 최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모든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내일 아침 열리는 대주주 총회에서 명자를 현장 체포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단호한 요구였다. 전화를 끄는 현우의 손에는 과거 경호 실장으로부터 확보했던 또 다른 증거물인 음성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다. 명자가 수진과 아이를 덤프트럭으로 위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던 바로 그 잔혹한 목소리가 담긴 파일이었다. 거대한 폭풍을 앞둔 고요한 밤 현우는 잠든 수진과 지후의 모습을 지켜보며 두 주먹을 단단히 쥐었다. 어머니의 제국을 무너뜨릴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룹 본사의 대강당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대주주 총회가 열리는
당일 강당의 입구부터 복도까지 명자의 지시를 받은 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겹겹이 진을 치고 외부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다.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간 명자는 차가운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채 권력의 정점에 선자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명자는 단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아들 현우가 심각한 판단력 상실 상태에 빠져 그룹을 이끌 자격을 상실했다고 선언하며 그의 대표 이사 해임안을 상정하려 했다. 그녀가 의사봉을 들어 올리며 승리를 확신하던 바로 그 찰나였다.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에 거대한 양문이 육중한 마찰음을 내며 활짝 열렸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경호원들이 무력하게 밀려나고 현우가 차가운 분노를 머금은 얼굴로 강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여동생 선미와 검찰 특수부의 지원을 받은 수십 명의 주주연합이 단단한 진영을 갖춘 채 뒤따르고 있었다. 명자의 눈동자가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렸다. 현우는 단상 위의 명자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곧바로 강당 측면에 위치한 중앙 통제실로 들어가 시스템을 장악했다. 순식간에 대강당 전면을 덮고 있는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서늘하고 잔혹한 명자의 음성이 강당 구석구석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며느리 수진을 향해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뱃속의 아이와 함께 덤프트럭에 치여 끔찍한 시체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해 협박이었다. 명자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화면이 전환되며 그녀가 지난 10년간 구축해온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장부와 국제 무기 밀매 조직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도가 선명한 그래프로 펼쳐졌다. 수진의 결정적인 기억으로 추적해낸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장내를 메우고 있던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단상 위에 선 명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마이크를 거칠게 움켜쥐고 화면에 떠오른 모든 증거가 현우에 의해 조작된 모함이라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명자의 측근 임원들이 다급히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현우가 대동한 보안팀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철저히 제압했다. 그때 대강당에 정문을 뚫고 30여 명의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높이 치켜든 채 일제히 쏟아져 들어왔다. 수사관의 입에서 명자를 살인교사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서늘한 선고가 떨어졌다. 수사관이 명자의 눈앞에 구속영장을 펼쳐 보인 뒤 굳은 표정으로 은빛 수갑을 꺼내 들었다. 명자는 이성을 잃고 발버둥치며 자신은 이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라며 절규했지만 양옆에서 팔을 강하게 결박하는 수사관들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은빛 쇠고리가 명자의 손목에 차갑게 맞물리는 소리가 강당의 정막을 갈랐다. 피를 나눈 아들이 어미를 향해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는 명자의 처절한 저주가 쏟아졌지만 단상 아래에서 그녀를 올려다보는 현우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바위 같았다. 그는 몰락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어떠한 변명도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명자가 수사관들에게 끌려 강당을 완전히 빠져나가자 현우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명자의 측근으로 남아 그룹의 부패를 조장했던 임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그들 전원을 즉각 직위 해제한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 기나긴 권력의 암흑기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현우의 발걸음은 모처럼 가벼웠다. 이제 수진과 지우를 향한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는 안도감이 그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이고 있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현우를 맞이한 것은 평화로운 거실이 아니라 찢어질 듯한 수진의 비명이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지우를 끌어안고 극도의 패닉에 빠져 있었다. 현우가 다급히 다가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후의 뺨은 잿빛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아이의 가느다란 숨결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으며 그 작은 팔다리 곳곳에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없었던 시퍼런 멍 자국들이 무수히 번져 있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현우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지우를 안아들고 미친 듯이 문 밖으로 내달렸다. 맨발로 그의 뒤를 쫓는 수진의 창백한 얼굴 위로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절망이 무서운 속도로 덮쳐오고 있었다. 대학병원의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의식을 잃은 지우를 품에 안은 현우가 다급한 걸음으로 뛰어들어왔다. 맨발로 차가운 병원 바닥을 딛고 뒤따라온 수지는 아이의 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며 제대로 된 숨조차 쉬지 못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즉각 지우를 이동식 침대에 눕히고 음압 격리실로 빠르게 밀어 넣었다. 굳게 닫힌 격리실의 유리창 너머로 굵은 주삿바늘이 아이의 연약한 골반 쪽을 향해 찔러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수진의 두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풀렸고 그녀는 복도 바닥에 엎드린 채 가슴을 쥐어뜯으며 무성한 오열을 쏟아냈다. 현우가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를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다. 피를 말리는 4시간의 정밀 검사가 끝난 뒤 땀에 젖은 수술복 차림의 담당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교수의 입에서 나온 진단 결과는 부부의 남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지우의 병명은 진행 속도가 극히 빠른 희귀성 급성 소아 백혈병이었다. 한 달 안에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지 못하면 아이의 작은 장기들이 차례대로 기능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현우는 부서질 듯 꽉 쥔 주먹에서 하얗게 질린 뼈마디를 드러내며 당장 자신과 아내의 골수를 검사해달라고 간청했다. 부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체혈실로 향해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결과지를 들고 나타난 교수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욱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우와 수진 두 사람 모두 지후와 조직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믿을 수 없는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극히 드문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친부모조차 골수를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교수의 설명에 수지는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유일한 희망은 전 세계의 골수 은행을 뒤져 조직형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현우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비서실장 민혁에게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내걸고 전 세계의 모든 의료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라는 필사적인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무심한 시간은 아이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빠르게 흘러갔다. 3주라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의 주요 골수 은행에서 돌아오는 회신은 한결같이 불일치 통보뿐이었다.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우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헬쑥해져 갔고 생명 유지 장치의 차가운 기계 음만이 아이의 가느다란 숨결을 대신하고 있었다. 현우가 팩스로 날아온 또 한 장의 불일치 통보서를 찢어발기며 절망에 빠져 있을 무렵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안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죄수복을 입은 명자는 면회를 온 자신의 담당 변호사로부터 지우의 백혈병 발병 소식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골수 일치자를 찾지 못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순간 명자의 얇은 입술 위로 섬뜩하리만치 차분하고도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명자는 변호사에게 다가가 났고 은밀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과거 자신이 이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을 때 남겨진 유전자 데이터가 있을 테니 그것을 아이의 데이터와 몰래 대조해보라는 명령이었다. 피는 결코 속일 수 없다는 명자의 확신에 찬 직감이었다. 거액의 뒷돈을 받은 병원 관계자를 통해 데이터를 빼돌린 변호사가 며칠 뒤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보고했다. 기적처럼, 아니, 저주처럼 명자의 조직형이 지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그 보고를 들은 명자는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대며 두 손을 깍지 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녀의 손에 아들 부부의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줄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가 쥐어진 것이다. 그녀는 교도소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약속하며 당장 현우를 구치소 접견실로 불러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병원 복도에서 수진의 마른 손을 잡고 밤을 지새우던 현우에게 구치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명자가 지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으니 당장 접견실로 오라는 전갈이었다. 전화를 끄는 현우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졌다. 손자의 목숨을 담보로 흥정을 걸어오는 어머니의 짐승 같은 잔혹함에 현우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사리를 느꼈다. 구치소의 차가운 복도를 걸어가는 현우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접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명자가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권력을 잃고 수감된 죄수의 비참함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사냥감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린 포식자의 오만한 승리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현우는 맞은편 철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응시하는 명자를 바라보는 현우의 두 눈은 분노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에 솟아오른 핏줄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명자는 현우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천천히 음미하듯 바라보더니 여유로운 태도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입을 열었다. 자신의 골수가 지우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명자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접견실을 울렸다. 현우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주먹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 아이는 당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친손자라며 어떻게 손자의 목숨을 볼모로 잡고 흥정을 하려 드느냐는 현우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명자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현우가 자신을 이 차가운 감옥에 쳐넣은 대가를 치러야만 아이의 목숨을 연장해 주겠다는 잔혹한 선고가 이어졌다. 명자는 정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현우가 보유한 그룹의 지분 전량을 명자의 차명 계좌로 완벽하게 양도할 것. 둘째, 수진을 현우와 지우의 곁에서 영원히 떼어내어 한국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해외의 외땅 옷으로 추방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현우의 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유리창을 뚫고 현우의 심장을 무참히 찔렀다. 현우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맞물렸다. 그는 명자를 향해 어떤 대답도 타협의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났다. 접견실을 빠져나온 현우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계단 구석에 다다른 그는 억눌렀던 분노와 무력감을 이기지 못하고 굵은 철제 난간을 향해 자신의 주먹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다. 피부가 찢어지고 붉은 피가 난간을 적셨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뒤따라온 민혁이 현우의 팔을 결사적으로 붙잡고 말린 뒤에야 그의 자학은 끝이 났다. 바닥에 주저앉은 현우의 입술 사이로 자신의 어머니가 손자를 담보로 아내와 그룹을 모두 내놓으라 협박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새어나왔다. 그날 밤 부목을 댄 현우의 손을 본 수지는 직감적으로 구치소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다. 현우가 대답을 회피하자 수지는 복도로 민혁을 따로 불러내어 끈질기게 진실을 추궁했다. 민혁의 무거운 입술을 통해 명자가 내건 두 가지 끔찍한 조건을 전해들은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수진은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얕은 숨을 내쉬는 지우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수진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현우 몰래 병원 지하에 있는 편의점으로 내려가 값싼 커다란 가방 하나를 샀다. 그리고 대기실에 보관해 두었던 자신의 낡은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가방 안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 나라를 떠나 영원히 자취를 감추면 명자가 골수를 내어줄 것이고 그러면 지우는 살 수 있다는 단 하나의 맹목적인 목적뿐이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현우가 뛰어들어왔다. 현우는 짐을 싸는 수진의 가방을 낚아채어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자신이 떠나야만 아이가 살 수 있다며 울부짖는 수진의 어깨를 꽉 움켜쥔 현우의 눈동자에는 결연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명자의 통제 아래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것은 지옥을 반복하는 것일 뿐 그 악마 같은 조건에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으면 평생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수진을 강하게 끌어안으며 지분을 모두 넘기고 수진을 잃는 대신 지후를 살릴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맹세했다. 수진은 현우의 품에 안겨 가방 위로 무너져 내리며 처절하게 오열했다. 두 사람을 둘러싼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는 지우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었다. 명자의 악마 같은 거래를 거절한 현우는 즉시
동생 선미에게 연락을 취했다. 현우는 조직형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백혈병 치료가 가능한 최첨단 의료 기술을 세상의 모든 비공개 네트워크를 뒤져서라도 당장 찾아내라는 필사적인 지시를 내렸다. 선미는 그룹에 막강한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밤낮 없이 자료를 뒤졌고 이틀 뒤 현우에게 결정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스위스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 비밀 의료연구소에서 조직형 불일치 상태의 환자에게 새로운 줄기세포를 이식하여 성공한 희귀한 임상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성공 확률은 극히 낮고 사망 위험이 따르는 초고 위험군 수술이었지만 현우와 수진에게는 그것이 지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빛이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스위스행을 결정했다. 민혁을 통해 중환자용 생명 유지 장비와 전담 의료진이 완벽하게 세팅된 그룹에 의료 전용기가 긴급 수배되었다. 출국 당일 사이렌을 울리며 공항 활주로에 진입한 구급차 안에서 수진은 지후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구급차가 대기 중인 전용기 앞에 멈춰서고 의료진이 지후의 침대를 비행기로 옮기려던 찰나였다. 전용기의 기장이 핏기가 가신 얼굴로 계단을 뛰어내려와 현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항공청 관제탑에서 돌연 전용기의 이륙 승인을 보류하고 출항을 전면 금지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였다. 현우의 얼굴이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것은 명자가 구치소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잔존 세력을 움직여 현우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구급차 내부의 모니터에서 지후의 심박수가 불안정하게 요동친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호흡이 얕아지고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수지는 공포에 질려 현우를 향해 처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활주로 위에 선 현우는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검찰의 최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명자의 세력이 항공청을 움직여 아이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당장 이륙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면 그룹이 진행 중인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인프라 투자를 전면 철회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최 회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국토부 장관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구급차 안의 지우는 사선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활주로 주변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공항 경찰대의 차량들이 경광등을 번쩍이며 접근해 오고 있었다. 현우의 이마를 타고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수지는 아이의 몸 위로 엎드린 채 오열을 터뜨렸다. 마지노선을 불과 몇 분 남겨둔 피말리는 순간 기장의 무정의를 통해 관제탑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부의 긴급 지시로 의료 전용기의 이륙 금지 명령이 해제되었으며 활주로가 클리어되었다는 기적 같은 통보였다. 현우는 주먹을 강하게 쥐며 기장을 향해 당장 출발하라는 고함을 질렀다.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지우가 누운 침대를 전용기 내부로 안전하게 밀어 넣었고 현우와 수진이 그 뒤를 다급하게 따랐다. 전용기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거대한 엔진이 굉금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경찰 차량들의 포위망을 뚫고 활주로를 무서운 속도로 내달린 전용기는 마침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스위스의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의 접견실. 명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현우가 굴복하여 지분을 넘기러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접견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현우가 아니라 비서실장 민혁이었다. 민혁은 품에서 반으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방탄유리 아래 좁은 투입구로 밀어 넣었다. 그것은 현우의 서명이 단 한 글자도 적히지 않은 완벽한 백지 합의서였다. 명자의 눈동자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현우가 명자의 골수를 거부하고 다른 길을 찾기 위해 스위스로 떠났으며 명자의 조건은 전면 무효가 되었다는 민혁의 서늘한 통보가 이어졌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명자는 이성을 잃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광기 어린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민혁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몰락한 권력자를 향해 짧은 목례만을 남긴 채 차가운 복도를 걸어나갔다. 스위스, 산속의 비밀연구소, 수술실 앞,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72시간은 현우와 수진에게 억겁의 시간과도 같았다. 수진은 굳게 닫힌 문에 이마를 기댄 채 끊임없이 눈물을 삼켰고 현우는 부목을 댄 손을 쥐어짜며 그녀의 곁을 단단히 지켰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걸어 나온 의료진의 입에서 새로운 줄기세포가 기적적으로 생착에 성공했으며 백혈병 세포가 사멸하기 시작했다는 구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현우와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로를 꽉 끌어안고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서울 외곽의 넓은 잔디밭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 차가운 대리석으로 뒤덮여 있던 권력의 상징그룹 본가. 정원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내 어린이집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수진이 설립한 이 재단은 과거의 그녀처럼 가정폭력과 가난에 쫓기는 미혼모들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 푸른 잔디밭 한가운데서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6살 지우가 친구들과 섞여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힘차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이의 뺨에는 병색의 흔적 대신 생기 넘치는 붉은 혈색이 감돌았다. 오후 반차를 내고 정장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차림으로 도착한 현우가 지우를 번쩍 안아 올렸다. 허공으로 솟구친 지우가 천가한 웃음을 터뜨리며 현우의 어깨 위로 올라탔다. 현우는 아이의 작은 다리를 단단히 붙잡은 채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수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임신 7개월째에 접어들어 배가 불룩하게 솟아오른 수진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워낸 듯 평온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현우가 수진의 곁에 다가와 그녀의 부른 배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 지난날의 모진 겨울을 이겨낸 세 사람에게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 뒤 현우와 수진은 외부인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된 강원도 깊은 산속의 산장으로 지후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떠났다. 밤새 소리 없이 쏟아진 눈이 앞마당을 하얗게 덮은 아침 현우는 트렁크에서 낡고 녹슨 수동 뻥튀기 기계를 꺼내왔다. 2년 전 눈보라치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진과 지후의 생명줄이었던 그 기계였다. 현우가 목장갑을 끼고 능숙하게 기계의 손잡이를 돌리자
굉음과 함께 하얀 뻥튀기 알갱이들이 눈밭 위로 눈송이처럼 흩뿌려졌다. 지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눈밭을 뒹굴었고 수지는 캠코더를 들고 그 광경을 화면에 담으며 소리 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가장 처절했던 고통의 기억을 이제는 웃으며 마주할 수 있는 따뜻한 추억으로 덮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삼엄한 교도소 병동독방.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한 명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웅크려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회색 정장 대신 구겨진 환자복을 입은 그녀의 은발은 형편없이 헝클어져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허공의 어느 한 점을 불안하게 쫓고 있었다.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명자는 더 이상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기어가는 작은 쥐 한 마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당장 대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자신을 배신한 임원들을 처단하라는 기괴한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허상의 부하들을 향해 고래고래 악을 쓰던 명자는 이내 힘이 빠진 듯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초라한 웃음을 흘렸다. 가족을 짓밟고 권력을 움켜쥐려 했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콘크리트 벽에 갇힌 채 과거의 망령들과 끝없는 회의를 반복해야 하는 영원한 고독과 광기뿐이었다. 산장의 거실에는 타오르는 벽난로에 붉은 온기가 가득했다. 스케치북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은 지우는 어느새 수진의 품에 안겨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지후의 작은 어깨를 덮어주며 수진의 손을 단단히 깍지 껴잡았다. 창밖으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서로의 천을 나누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는 그 끔찍한 겨울의 추위가 덮치지 않을 것임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벽난로의 불꽃이 가족의 곁에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긴 폭풍우가 끝난 자리에 피어난 찬란하고도 견고한 봄이었다.